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움직였는데요. 트럼프는 연준 의장 후보로 워시를 찍었고 그 순간 금리와 달러가 먼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우의 거래가 공개됐고 빅테크는 실적 하나로 생존과 탈락이 갈렸는데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잘 버텼고 누군가는 다시 베팅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표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입니다. 한 주 정리와 함께 투자 방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4% 하락이 나왔고요. S&P 500은 0.4%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1% 빠졌고 장기 채권은 0.9%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번 주는 S&P 500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같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혼재되어 있죠.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요. 큰 흐름 3개만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AI 수요의 중심에 있는 일부 기업은 잘 버텼지만 실적과 가이던스가 흔들린 기업은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성장의 차이가 주가로 바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AI에 반응하는 한 주였는데요. 실적이 기대를 넘긴 기업은 올랐고 매출은 괜찮아도 비용과 성장성에 의문이 생긴 기업은 크게 밀렸습니다. 이제는 빅테크라서 오른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신주와 경기방어주입니다. 조용히 급등했죠. 시장이 성장보다 안정과 현금 흐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장이 아니라 선별의 장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이번 주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25년 S&P 500 수익의 대부분은 배당도 아니고 밸류에이션 확장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실적 성장에서 나왔는데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기대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인된 기업은 올랐고 조금이라도 흔들린 기업은 바로 조정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 이익으로 증명하는 장이죠. 특히 AI 투자는 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인지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엇갈린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이 구조의 결과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가 3개나 있죠.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1.4% 상승했는데 헬스케어는 1.7% 빠지는 한 주였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가치주는 둘 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중형성장주는 2.7%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6.8%까지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배당으로 넘어오면요. SCHED가 오랜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VIG는 0.4% 올랐고요. 오른쪽 위에 성장 ETF를 보면 클라우드가 2.9%로 크게 조정을 받았고 혁신호로 넘어오면 비트코인이 4.5% 빠졌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빅테크를 먼저 보면 구글은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메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급등했습니다. 어느새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밖에 남지 않았고요. 반대로 팔란티어는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30%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랜만에 고전하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고배당 기업을 보면 엑슨모빌이랑 로키드마틴은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8%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11%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해서 주가도 힘이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35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단숨에 286달러로 내려왔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헬스케어 정책 발언이 겹쳤죠.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에 대한 정부 지출 통제와 가격 압박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마진과 규제로 인해서 동시에 흔드는 한 주였습니다. 테크 기업 중에서 하락폭이 컸던 팔란티어의 주가 차트를 보면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기대 조정이죠. 주가는 이미 AI 수요를 선반영한 상태고 금리 변동성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치며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선은 2월 2일 실적 발표에 맞춰져 있는데요. 매출 성장보다 중요한 건 상업 부분 확장 속도와 가이던스, 그리고 AI 플랫폼의 재계약 및 마진 개선 여부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확인하는 자리고 가이던스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 S&P 500은 0.4% 상승이 나왔고 환율은 0.3%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0.7%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느새 2026년 1월이 끝났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자산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주식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리츠와 채권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골드와 오일은 두 자리 상승을 기록하면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위험자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 리스크에 반응하는 자산이 선택을 받았고요. 코인은 변동성 속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격보다 방어, 성장보다 가격과 현금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산 간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환경 변화의 결과니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 탑10을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실버입니다. 2156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6위를 보면 골드가 있습니다. 원자재 매수가 강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 종목을 봤는데 실버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AGQ는 은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지금 은을 매수도 많지만 매도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한 실버의 차트를 볼게요. 한 달 전쯤에 실버가 AI 수요가 받쳐주면서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하루 만에 28%나 하락한 건데요. 그 이유는 월가가 신뢰하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도 함께 하락했죠. 앞으로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보면 왼쪽에 매수 탑10에 종목 변화는 거의 없지만 매수 금액이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S&P 500 매수만 8천억이 넘습니다. 나스닥도 꽤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환율도 함께 내려가자 이를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오른쪽 매도 종목을 보면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휴머노이드 등 중국 상품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포인트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 포트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해외 투자 금액을 당초 계획 대비 20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줄이고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국내 주식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됐는지 유추해 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분야별 성과를 보면 둘이 많이 다른 모습이죠. 배당 가치, 저변동성까지 전부 주황색인 해외가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보다 한국의 증시가 더 좋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젝트 덕분에 가치주의 성장이 꽤 컸습니다. 올해도 그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런 강세장이 단기간에 끝나는 추세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성과를 비교해보면 늘 미국이 선두에 섰던 건 아니죠. 1970년대는 미국 외의 국가가 2배 정도 더 좋았고 2000년대에도 그랬습니다. 최근 25년 정도 미국 시장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죠.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국가급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격하게 오른 만큼 포트를 다각화 해놓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비중을 1.7% 줄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란이 신형드론 100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는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올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정학 리스크를 뽑았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방산기업과 드론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드론 기업인 조비랑 아처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죠. 잘 나갈 때는 모두 관심 있게 보지만 이렇게 하락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은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남들보다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미 하락한 주가는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마진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브리핑에서 워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트럼프는 워시를 지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공식화했죠. 시장이 바로 반응한 이유는 인물이 아니라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워시는 연준 출신이지만 통화 완화에 신중하고 재정과 통화의 분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계를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이 지명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낮췄고 금리와 달러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노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은 명확히 움직였고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에 케빈 워시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그의 이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는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 중이고 UPS 이사회 멤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시는 전형적인 중앙은행 관료가 아닌 거죠. 드러켄밀러 포트의 자문과 스타트업 투자까지 경험한 현장형 인물입니다. 그는 통화 완화에 신중하지만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란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돈은 쉽게 풀지 않겠지만 구조적 성장을 밀어준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금리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주 FOMC 미팅이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죠. 파월의 발언이 깃털보다 가벼워졌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이제부터 연준 의장 교체 리스크가 계속 존재할 거고 3월에 있는 FOMC와 함께 전도표가 공개됩니다. 이때 방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파월의 임기는 5월 15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이때 워시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와 한 배를 타느냐 아니면 파월처럼 날을 세우고 싸우게 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2026년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6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회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를 제거한 상태라서 나중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타는 웃고 마소는 울고 애플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동안과 다르게 빅테크 동조화가 깨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업의 실적을 토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 이후에 각 기업의 하루 동안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 메타가 가장 크게 올랐죠. 10.4%나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마소는 10% 하락했는데요. 마소의 자금이 그대로 메타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샌디스크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간외까지 포함해서 9.9% 상승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가는 놈은 가는 장세인 거죠. AI 테마가 꺾인 게 아니고 증시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마소가 급락했는데 저점 매수 기회인 건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서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를 기능이 아니라 플랫폼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I 수요는 줄지 않고 핵심은 속도보다 효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은 관리가 가능하고 코파일럿과 애저는 전반적으로 수익화 단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AI는 실험이 아니라 이미 매출의 일부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과 EPS를 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예상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10%나 하락했을까요? 마소가 이 정도 하락을 보인 건 최근 중에 팬데믹 때 이후 처음입니다. 마소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장과 투자를 놓고 보면 클라우드는 지난 분기 전망이 39%였는데 이번에는 38%입니다. 성장률이 한 단계 내려왔죠. 캐펙스 투자는 지난 분기보다 이번에 더 공격적으로 늘렸는데요. 이 말은 AI 투자 금액은 늘렸는데 이로 인해서 벌어들인 성과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빅테크 실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AI가 수익으로 전환됐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마소는 이 부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른 투자자는 이 모든 걸 깨닫고 매도 버튼을 눌렀죠. 그렇다 보니까 개파락이 발생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의 마소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I 툴은 챗GPT나 제미나이인데요. 실은 마소도 코파일럿이란 AI 툴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1,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마소의 365를 이용하는 유저가 4억 5천만 명인 걸 감안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소가 AI 시장에 얼마나 큰 파일을 차지할지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잡아먹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챗 GPT가 모든 걸 해주다 보니까 어도비 같은 포토샵이 필요 없어지고 셉 같은 전산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이런 이유로 더 하락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인 거죠.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소의 리스크를 정리해보면 AI 이용자가 늘지 못하는 것과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결과로 AI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증명해야 됩니다. 현재 마소가 하락해서 관심이 생기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분석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크버그는 AI를 광고 효율을 바꾸는 핵심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과 생성형 AI가 광고 전환율과 체류 시간을 동시에 개선했다고 했는데요. 비용 통제와 투자 우선순위를 병행해서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마소처럼 AI 투자는 같았지만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발언이 핵심이었습니다. 메타의 매출과 EPS를 보면 예상치를 또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줬죠. 광고 회복에 AI 추천이 더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비용 통제 속에서 수익성이 다시 올라온 구조인데요. 시장은 이번 실적을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의 확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본 포인트를 보면 AI 성과에서는 사용자는 7%밖에 늘지 않았는데 AI 추천 광고 노출이 18% 증가했다는 것에 환호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지 않아도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죠. 체류 시간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 릴스 이용 시간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요즘 쇼츠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죠. 1일 활성 사용자를 36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인데요. 사람들에게 30% 시간을 더 뺏었습니다. 즉 메타는 AI를 잘 활용해서 돈과 시간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 메타에게 남은 숙제는 스마트 환경뿐인데요. 메타가 바라본 스마트 환경의 미래는 단순한 웨어러블이 아닙니다. 저크버그는 스마트폰 이후 플랫폼으로 안경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AI 비서 실시간 번역, 시각 인식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손해진 화면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 위에 정보가 얹혀지는 컴퓨팅이죠. 메타는 그 인터페이스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순간 저크버그의 수건 사업이 해결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를 볼게요. 실적 발표에서 핵심은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단기 판매보다 FSD의 실질적인 확산과 로보택시 상용화가 기업 가치의 중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진 압박은 과도기적이고 AI 로봇이 비용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뭔가 아직 불규칙하죠.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SD 구독자 110만 명 돌파했다는 건데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월 구독 기반의 반복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사스 구조로 들어왔다는 신호죠. 두 번째는 에너지 사업 분기 설치량이 14.2GW가 됐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면서 자동차 외 사업이 실적을 받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체성 변화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차량 판매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를 테슬라의 중심에 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환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로보택시의 비전은 차를 더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자산이 아니라 24시간 일하는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내가 타지 않는 시간에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머스크가 보는 로보택시는 운송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죠. 한번 깔린 소프트웨어가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게임, 테슬라는 그 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주행을 비교해 볼게요. 8km를 택시 타고 이동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6 정도 비용이 들고요. 웨이모는 $12, 우버는 $18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우버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 이유는 기사가 없기 때문이고 웨이모보다 저렴한 이유는 차량 자체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싼 로보택시지만 가장 늦게 온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죠. 다른 차량은 5분이면 오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칼럼은 오히려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데요. 로보택시가 더 많아지면 결국 해결될 문제입니다. 2026년 로보택시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 실적 발표 때 주가가 빠졌었는데 어제 스페이스X랑 xAI가 합병될 수 있다는 기사에 3% 반등했습니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타임라인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을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팀쿡은 성장의 축을 서비스와 생태계로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아이폰은 안정적 수요를 유지하고 있고 관건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활성 사용자 기반 위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쌓느냐는 점이죠. AI는 기능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도구로 접근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애플은 빠름보다 지속성을 선택했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죠. 그런데 주가는 0.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 4분기 애플의 아이폰 매출이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도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아이폰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고 매출 증가는 환율과 출시 시점 때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 건 AI 전략과 새로운 성장 스토리죠. 그런데 아직 선명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꾸준하지만 폭발력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은 잘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범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슈는 낸시 펠로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매매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기업을 사고 팔았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주식거래 공시를 보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매수한 종목과 매도한 종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빅테크를 좋아하는 그녀가 이번에는 많은 기업을 정리했고 반면에 콜옵션 매수랑 옵션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담은 회사도 있는데요. 그녀의 매매 내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한번 볼게요. 우선 그녀는 12월 24일에 현물 비중을 대거 청산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의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요. 특히 애플은 45,000주나 팔았습니다. 전량은 아니지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로 30일에 추가로 또 매도했습니다. 그때 페이팔이랑 디즈니를 전량 매도했고 애플과 구글을 부분 매도했습니다. 애플은 또 판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콜옵션을 매수했는데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입니다. 대량의 현물을 팔고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방향성에 베팅했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옵션 행사랑 신규 매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빅테크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을 25,000주 신규로 매수했고요. 비스트라랑 템퍼스 AI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AB가 가장 크게 담은 걸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애플, 페이팔, 디즈니를 정리하는 분위기였고 반대로 AB, 비스트라, 템퍼스 AI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AB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우가 매수한 시점을 보면 $40입니다. 현재 $42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이 기업은 실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8.33%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낸시 펠로우가 AB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해 보이죠. 변동성이 큰 빅테크를 줄이고 배당이 나오는 현금 흐름에 자산을 일부 이동시켰습니다. 올해 증시가 크게 요동칠 것 같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안정장치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배당 내역을 보면 배당금이 높지만 균일하지는 못하죠. 실적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주고 나쁘면 조금 주는 솔직한 기업입니다. 실적 연동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펠로시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들어왔다면 시세 차익도 고려할 만한 위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종목에 넣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2월 2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시티그룹, DR 호튼, 파커한입힌, 타겟,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살펴보면 2일에는 팔란티어가 있고 3일에는 AMD와 머크, 4일에는 구글과 FB, 5일에는 아마존과 포티넷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AI를 비롯해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뜨겁죠.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기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중에서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ETF 3개 중에 하나만 매수하면 되는데요. 성장주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경품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꽤 많죠? 지난번에 코덱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대상 ETF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